네, 안녕하세요. 고급 수영 7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를 저희가 이제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혹은 저희가 대면 수업을 통해서 수영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번 수업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어,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수업을 하는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무엇을 학습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좀 계획하면 어떨까라는 이러한 좀 교수 학습안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는 이러한 경험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중간고사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실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매주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매주 하는 것보다는 조금 통제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안전이나 혹시 모를 감염에 예방하는 데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7주차 수업 시작하겠고요.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시청 후에 중간고사 레포트 제출해야 되는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목차입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레포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주는 양식에 따라서 그 안에서 창의성 있게 자유형 혹은 평형 수업을 여러분들 모두 했으니까 역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샘플을 보고 잘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나는 이 동작을 실내 영상 포인트에서 좀 많이 강조했었죠. 뭐 팔, 다리, 호흡, 콤비네이션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트를 설정해서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구나.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이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평형 움직임 분석 혹은 평형의 곡선 그리고 상급자 그리고 중급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요. 평형을 하면서도 물의 저항이 이렇게 또 많이 받고 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뭐 저병이나 배영이 어떠한 영법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미리 선행적으로 알고 보면은 조금 더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영법마다의 그런 추진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하면서 이 영법의 추진 비율이 이 정도이고 나는 지금 이걸 연습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힘들 때 제가 수영장에서 많이 걸으라고 표현을 하죠. 걸으면서 한 번씩 생각해보고 이걸 연습하는구나. 내가 물을 미는 느낌을 좀 드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연속 동작, 물 흐르듯이 라고 표현을 하죠. 진짜 물에서 하는 영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다양한 영법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늘리고 수영장에서는 그 맡은 영법을 연습하다가 힘들 땐 좀 걷고 걸으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수영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오늘 수영 진짜 열심히 했어 생각을 하면서 그 영법은 그랬지 라고 한 번쯤 생각한다면 성공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교수학습안 샘플입니다. 현재 지금 체육교사, 중학교 체육교사가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농구입니다. 농구에 어떠한 단원명 여러분들이 경쟁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이건 실제 교사분들이 수업을 하기 전에 작성을 해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목표들이 어떻게 보면은 체육이라는 하나의 그 과목 밑에 학습 단원명들이 이렇게 있고요. 주제들이 이렇게 있고, 목표가 있고, 거기에 단계,
그리고 학생의 활동, 교사의 활동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체육 수업들이 이렇게 숨은 교사분들의 이런 땀과 이러한 노력이 다 있는 수업들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레포트를 작성해서 중간고사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습 주제를 뭐 자유형이라고 정했을 때 자유형의 뭐 영법의 영법 방법 및 기능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우리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 자유형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죠. 네. 그렇듯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팔 동작의 기능을 수행하고 방법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팔의 스트로크를 수행 방법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제에 맞는 목표를 정해야 되지 주제와 목표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감점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나는 자유형 발차기에 플러터킥을 익힐 것이다. 혹은 난 평형에 발차기 동작을 익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배웠던 거 혹은 내가 배워야 할 것에 대한 걸 한번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난 이런 주제로 이런 목표를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고요. 저는 채점 요소가 여러분들이 정한 주제와 주제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였는가. 이건 보시면 시간이 5분, 도입 5분, 전개 25분, 정리 5분입니다. 과연 이 시간 안에 35분 안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양인가 라는 것도 평가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걸 막 넣는다고 좋은 수업이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제, 목표 잘 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 교수활동 당연히 출석 부르고 환자 확인하고 준비운동 그 다음에 이것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시학습에 대한 상기 첫 시간이면은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면 수영장 들어오기 전에 샤워를 해야 되고 준비 운동을 해야 되고 뭔가 뛰면 안 되고 뭔가 이러한 에티켓 얘기도 했었던 거 그런 거에 대한 간단한 전 시간 전 차시에 대한 리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을 하고 그거에 맞는 수행 팔 동작 킥판을 잡고 팔을 한다 혹은 킥판 없이 팔 동작 그리고 다리 동작을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계획안은 그냥 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나는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업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더 잘 가르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중간고사 레포트를 제출하지만 당장 수영장에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른 학생 활동도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정해야 됩니다. 팔을 이렇게 하고 발을 차고 플러터킥을 차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고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 기능에 대한 설명 및 시범을 내가 어떤 걸 설명할 거고 어떤 걸 연습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가 있어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지 과연 나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정확히 수행이 좀 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 정리 운동은 여러분들 준비 운동 했던 것처럼 마무리 운동, 그 다음에 정리 운동, 그 다음 여기에도 약간 형성평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수업 중에 과연 이 자세를 할 때 어떤 게 좋았나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좀 정하고 수업을 35분 동안 해야지 그냥 도르세요 그냥 수업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시간 안에는 내가 이거를 꼭 알려주고 싶다 약간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만들어 본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해야 될 체육과 교수학습 과정안, 자유형 혹은 평형 둘 다 여러분들이 설정이 가능하고요. 평형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습 주제가 평형이라면 그 평형 동작에 맞는 발, 킥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형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 킥 이렇게 좀
좀 광역적인 거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뭐 학습 그 내용 전달 혹은 과제 수행에서는 평형킥을 어떻게 찰 것인가, 뭐 킥판을 잡고 찰 것인가, 아니면은 팔을 앞으로 뻗어서 찰 것인가, 혹은 뭐 2인 1조로 찰 것인가, 아니면은 뭐 지상에서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했었죠. 지상에서 연습을 하고 찰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통해서 하고요. 뭐 팔 동작 또한 우리가 연습법에서 다루겠지만, 뭐 팔은 동작을 할 때는 뭐 다리 사이에 V, 풀 부위를 끼고 팔 동작으로만 앞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연습법에 응용돼서 여러분들이 만든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수업을 해야 될지, 내가 나라면은 이렇게 하면 좀 더 학습이 잘 될 것 같아. 25분을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건 꼭 알려주고 싶어 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직접 작성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레포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그 지금 이 보시는 사진에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처럼 화살표 밑에 마이너스 표시된 부분들이, 화살표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고 마이너스 된 표시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조금 열린 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이걸 꼭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수업 계획안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만의 수업을 상상해보는 이러한 시간도 상당히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평형의 움직임 분석입니다. 네, 수형의 움직임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볼까요? 네, 수형은 전진과 정체를 반복하면서 나아가는 전진의 스피드를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이때 전진은 가속, 정체는 감속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가속과 최소한의 감속을 목표로 수영을 하고요. 네, 지금 사진처럼 평형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뛰어들고 스트림 자세를 취한 다음 정체 구간에서 최대한 스트림라인 유지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팔 캐치하는 부분은 전진, 가속이 이루어지고 풀 동작도 전진, 그리고 호흡 할 때는 약간의 감속이 이루어지는 정체이고요. 그 다음 피니시하고 리커버리 그리고 끌어당기기 동작도 정체입니다. 그리고 킥을 하고 스트림라인을 유지할 때 전진, 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캐치할 때 전진되는, 이렇게 정체와 전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내가 가속이 이루어지는 구간 그리고 감속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들이 미리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속도 곡선과 각각의 움직임입니다. 네, 가속과 감속의 추이를 그래프로 만든 것이 속도 곡선이고요. 어디서 가속하고 감속하는지를 파악하여 실제 수영에서 최대한의 가속과 최소한의 감속으로 연결해 봐야 됩니다. 네, 수영할 때 각 동작과 그때의 속도를 그래프로 만든 것이 이 보이는 지금 그림이고요. 이러한 속도 곡선은 수영 선수를 지도할 때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화한 속도 곡선을 사용해서 영법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곡선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곡선이 하강하고 있을 때는 감속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상승하고 있을 때는 가속하는 구간입니다. 하강과 상승의 기울기 정도가 급할 때는 급속도로 감속하고 혹은 가속합니다. 따라서 가속은 최대한 해야 되고요. 감속은 최소한이 되게
저희가 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림은 일반적인 평형 속도 곡선이고요. 평형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를 끌어당길 때 잠시 크게 감속하지만 끌어당긴 다리를 뒤쪽으로 강하게 킥할 때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속합니다. 그 후 팔이나 다리를 곧게 펴는 스트림라인이 되면서 킥에 힘이 실려 앞으로 나아가고요. 이때 감속을 하기도 합니다. 저항이 적음으로 감속의 정도는 완만한 편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물을 잡고 팔로 물을 뒤쪽으로 내보내는 스트로크를 통해 다시 앞으로 나아가다가 그리고 다리 끌어당기기 동작 때문에 다시 속도는 돌아오게 되고요. 가속할 때는 최대한으로 가속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감속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수영을 빠르게 하기 위한 열쇠이고요. 이 영법의 모든 영법에 공통된 이러한 이론입니다. 가속할 때 최대한 가속 그리고 감속할 때는 최소화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미리 알고 이런 구간에 대해서 이러한 속도의 변화를 잘 캐치하고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런 속도 곡선으로 보는 상급자와 중급자의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래프입니다. 평형 상급자와 중급자의 속도 곡선을 비교해 보면요. 곡선의 높낮이 그리고 하강선, 상승선의 기울기 상태를 비교하면 상급자와 중급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곡선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속도가 빠르다는 건 아까 설명해서 알고 있죠. 평형은 가속과 감속의 경사가 큰 영법입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가속하고 감속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존재합니다. 그런 기술을 지니고 있는 상급자와 그렇지 않은 중급자 이렇게 비교를 한 그래프이고요. 다리를 끌어당기기 시작 단계에서는 상급자와 중급자의 속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끌어당기는 기술의 차이로 상급자는 감속을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곡선의 하강이 완만해집니다. 반대로 킥을 해서 가속할 때는 상급자의 곡선이 급상승하는 데 비해 중급자의 곡선은 완만하죠. 네, 다음 네 번째 4번 스트림라인. 스트림라인에서는 혹은 스트로크 5번을 할 때에도 상급자와 중급자의 경사도 차이가 나죠. 또한 상급자의 빨간 선은 중급자의 파란 선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위치, 조금 빠르다에 가까운, 네, 그쵸? 왼쪽이 보시면은 Y축이고요. Y축의 위에 부분에 빠르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빠르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런 차이가 축적되어서 상급자의 최종 기록이 중급자보다 빠른 것입니다. 즉 평행에서 감속의 요인이 되는 다리 끌어당기기와 스트림라인으로 감속을 막아야 되고요. 가속이 요인이 되는 킥과 스트로크 속도를 올리는 기술을 습득한다면 더욱 빠르게 수영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영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속도 곡선을 보고 어느 동작을 할 때 어떻게 가속하고 감속하는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영법을 연마하기에 조금 효율성이 있고요. 좀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티칭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때는 가속 구간, 감속 구간을 미리 안다면 조금 더 몸의 이완과 이러한 경직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분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영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세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물의 저항입니다. 네, 저항은 물속 특유의 특징이고요. 받는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얼마나 저항이 작은 자세를 만드는지가 스피드를 높이는 열쇠가 되고요. 네, 왼쪽 위의 사진과 밑에 사진을 보면은
면적이 다르겠죠. 물의 저항을 받는 건 진행 방향과 마주하는 면이고요. 저항을 받는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도 작아지겠죠. 네, 이렇게 물속에서 저항을 작게 해서 감속을 막아야 되고요. 수용에서 저항이란 앞에서 이야기했던 진행 방향과 마주하는 면입니다. 거기 면에 작용하는 반작용, 힘이고요. 사진처럼 팔을 크게 벌리지 않고 얼굴을 옆으로 들어 호흡을 하는 자유형에 비해서는 팔을 벌리고 물을 들어서 정면에서 호흡하는 평형이 아무래도 면적이 많겠죠. 그래서 수영을 할 때는 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항 면적을 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감속과 저항의 관계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평형의 속도 곡선을 살펴보면요. 다리 끌어당기기처럼 저항이 큰 움직임을 하면 감속의 정도가 커져서 속도 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해집니다. 한편은 저항이 작은 스트림라인 자세를 하고 있을 때는 직전의 킥에 의해 생긴 추진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감속도 작아지고 속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편이죠. 그래서 오른쪽 밑에 사진은 급격하게 감속하는 다리 끌어당기기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트림라인, 오른쪽 사진은 스트림라인 자세에서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감속을 하지만 스트림라인, 제가 저번 초급 수영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스트림라인을 하면 완만하게 감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과 추진력의 대립이 가속과 감속을 만들고요. 가속과 감속의 차이를 알기 쉬운 평형의 속도 곡선을 예로 들어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리 끌어당기는 동작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각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왜 강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의 데이터를 평균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안다면 영법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미리 영법을 할 때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네 가지 영법의 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형, 배형, 평형까지 배웠는데요. 이러한 영법을 배우면서 조금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테고요. 혹은 무슨 차이지?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영법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 비대칭형과 좌우 대칭형으로 나누어지고요. 왼쪽 사진은 좌우 비대칭형입니다. 그래서 자유형과 배형의 영법이 좌우 비대칭형이고요. 특징은 팔과 다리를 좌우 번갈아 가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롤링이 생기고요. 커다란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팔을 번갈아 움직임으로써 에너지가 절감되어 효율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왼팔과 왼다리, 오른팔과 오른다리처럼 대각선에 있는 팔과 다리를 연동시킵니다. 한 번에 가속되는 정도는 작지만 감속도 작아서 일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좌우 번갈아 가면서 효율적으로 수영하기 때문에 팔이 추진력을 하는 게 비율이 높습니다. 한쪽 팔로 물을 젓기 때문에 양쪽 팔과 양쪽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평형이나 접영만큼 한 번의 스트로크에 추진력이 크진 않죠. 아무래도 한 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한쪽 팔로 가속한 후 곧바로 다른 한쪽 팔로 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가속이 반복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팔을 물 위에서 돌리는 동안에 다른 팔은 쉴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영할 수 있습니다. 리커버리 동작이죠.
그래서 스트로크를 할 때 좌우 각각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회전을 하지만 킥을 함으로써 과도한 롤링을 상쇄한다고 우리가 초급 수영에서 배웠었죠. 좌우 비대칭형의 공통점은 오른쪽 그림처럼 좌우 번갈아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 팔로 커다란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롤링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 가속과 감속의 경사가 작죠. 아무래도 한쪽 팔로 하고 그 다음 바로 또 다음 팔로 하기 때문에 높지 않지만 경사가 완만한 편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비대칭형을 배웠으니 지금은 대칭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형과 저병의 특징은 양쪽 팔과 양쪽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크게 가속할 수 있지만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수면에 얼굴을 내미는 호흡 동작도 감속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평형 동작을 위에서 보면은 양쪽 팔과 양쪽 다리가 좌우 대칭이죠. 똑같이 움직이고요.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크게 받는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추진력이 크지만 저항을 받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겠죠. 좌우 대칭형은 양쪽 팔과 양쪽 다리를 동시에 똑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번갈아 움직이는 자유형과 배형에 비해서 큰 가속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 위로 드는 호흡 동작에 있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큰 동작이 있기 때문에 낙차가 있겠죠. 저항을 받기 쉽고 그럴 때마다 크게 속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속과 감속의 경사가 심해지겠죠. 다리로 킥을 해서 뒤쪽으로 물을 보내므로 추진력을 크게 만들어내는 것도 좌우 대칭형의 특징 중 하나고요. 저병에서 팔이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비율도 비교적 높습니다. 네, 오른쪽 좌우 대칭형의 공통점으로 첫 번째, 팔과 양쪽 다리를 좌우 대칭으로 움직인다. 두 번째, 다리로 커다란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라고 표현했죠. 평형은 약 80%라고도 하고요. 팔과 다리는 3대 7 정도까지 하여튼 이렇게 평형의 비율이 크고요. 그 다음 3번, 몸이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호흡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가속과 감속의 경사가 크죠. 가속과 감속의 경사가 크죠. 양손으로 하고 양발로 하고 해서 빠르게 가속되지만 그만큼 빠르게 감속도 됩니다. 그래서 경사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력을 담당하는 움직임입니다. 수영에서는 팔이나 다리로 물을 뒤쪽으로 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 가속합니다. 속도 곡선을 보면 좌우 비의 대칭형과 좌우 대칭형의 특징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에서 좌우 비대칭형인 경우에는 팔로, 그리고 좌우 대칭형인 경우에는 다리로 큰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좌우 비대칭형인 경우 자유형은 뒤쪽으로 물을 보내면서 그런 반작용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고요. 좌우 대칭형 평형사진 같은 경우는 발로 뒤로 물을 차고 그 다음 반작용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물을 뒤쪽으로 보내서 추진력을 만들어내고요. 수영을 할 때 팔이나 다리로 물을 진행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밀어냈을 때 생기는 반작용력이 추진력이 되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좌우 비대칭형에서 팔이 담당했지만 평형 저병은 다리가 비교적 높습니다.
비율에 대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속도 곡선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유형에서 팔과 다리를 둘 다 움직이는 경우와 팔만 움직이는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속도는 조금 비슷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리만 움직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속도 곡선의 형태가 상당히 많이 다르고요. 속도도 느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같이 움직인 경우와 팔만 움직인 경우 네, 이렇게 자유형은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3번을 보면은 다리만 움직인 경우 네, 속도가 굉장히 낮다는 걸 여러분들이 3번 선을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네, 다음 좌우 대칭형에서 다리로 크게 가속하는 좌우 대칭형에서 1번은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경우와 2번은 다리만 움직인 경우 네, 다리만 움직인 경우 큰 차이가는 없겠죠. 하지만 스트로크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네, 약간 후반부 보면은 오른쪽 끝에 쪽 보면 스트로크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3번 팔만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왜냐면은 평형은 아무래도 다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팔로만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요. 팔만 움직이는 경우에는 최대 가속을 만들어내는 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아서 상당히 저조한 곡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팔과 다리를 동시에 할 때, 그리고 뭐 팔만 할 때, 다리만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도 곡선 그래프를 검증된 속도 곡선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법의 비율과 비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따라서 이러한 영법의 모든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비율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 비율도 소홀히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최종 빨간색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지식도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법별 추진력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영법들에 대한 비율이 나왔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평형은 7대3, 3대7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8이3, 다리가 7입니다. 이러한 좌우 비대칭형인 자유형과 배형에서는 주로 팔이 추진력을 만들어내지만 좌우 대칭형인 평형과 저병에서는 다리가 만들어내는 추진력의 비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다만 저병의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비율은 팔 쪽이 약간 커서 팔이 6, 다리가 4 정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자유형과 배형, 팔이 8, 다리가 2 에서 롤링을 상쇄시키는 용도로 다리를 많이 찼었고요. 평형은 제가 다리를 80%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전체적인 비율을 10이라고 표현했을 때 다리는 7 그리고 팔은 3 정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평형이 조금 익숙해지면요. 여러분들이 평형 발차기를 하고 호흡 후 물에 들어갈 때 약간 가슴을 쭉 뻗어주는 기분과 같이 조금 더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다리의 의존도가 조금은 줄어들고 그 다음 상체 그리고 콤비네이션 동작을 통해서 전체적인 비율을 나누었을 때 3대7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병은 우리가 이제 추후에 배우게 될 영법이고요. 저병은 6대4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영법을 배울 때 이 영법은 조금 비율이 이쪽이 높구나 라는 걸 사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영법을 배울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식을 하게 되기도 하겠고요. 이러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네, 팔과 다리 움직임의 연동입니다. 그래서 각 영법에서 팔과 다리가 조화롭게 움직이면 스트로크와 킥의 역할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어 효과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좌우 비대칭형의 영법은 지금 그림은 자유형이 나왔고요. 대각선상에 있는 팔과 다리를 연동시키는 게 포인트이고요. 한쪽 팔이 입수할 때 대각선상에 있는 다리로 다운킥을 해서 이 타이밍이 잘 맞으면 가장 효과적으로 물을 캐치할 수 있어서 큰 가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좌우 비대칭형은 배형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 공통점 여러분들이 리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초급 수영을 못 들었던 분들은 이러한 포인트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으면 추진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영은 타이밍이 속도에 큰 영향을 주는 스포츠이기도 하기 때문에 팔과 다리의 올바른 타이밍으로 연동시키며 스트로크와 킥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좌우 비대칭형인 경우 왼팔을 입수한 타이밍에 대각선 오른다리 그렇겠죠. 이렇게 한 스트로크에 힘이 들어가서 아마 이 영법을 하게 되면은 이때 쭉 당기거나 이때 힘을 딱 주면은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기분이 나중에 여러분들도 들 겁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좌우 대칭형인 평행에서는 팔 접기로 가속하는 동안 다리를 끌어당겨 저항을 되도록 적게 만드는 게 포인트고요. 저병에서는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두 번의 킥을 팔 움직임과 연동해서 실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좌우 대칭형 영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른쪽에서 설명해 드리면요.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킥을 하기 직전에 다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물의 저항 많이 받는 거 많이 강조해서 이제 알겠죠. 이 동작을 스트로크로 가속하고 있는 동안 실행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리를 끌어당기는 동작은 저항이 크기 때문에 팔의 스트로크로 가속하고 있는 동안에 실행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병에서는 두 번의 킥, 첫 번째 킥과 두 번째 킥에서 일단 물 위에 나와 있는 팔을 물속으로 되돌리는 리커버리 때 감속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첫 번째 킥을 해서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물을 저을 때 생긴 위아래로의 움직임을 두 번째로 상쇄시켜 준다고 표현합니다. 네, 저병은 지금 이렇게 좌우 대칭형에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저병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두 번의 킥을 하네. 근데 첫 번째 킥과 두 번째 킥의 용도가 다 다르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기억하고 다음 시간 우리가 저병을 배운다면 저병의 두 번 킥은 1번에 팔을 물에 넣어 시작한과 동시에 다운킥으로 첫 번째 킥을 하고 두 번째는 팔로 물을 젓고 있는 동안에 다운킥으로 두 번째 킥을 한다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항을 만들어내는 호흡 동작입니다. 물의 저항을 받지 않는 자세로 수영할 수 있다면 아마 감속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무호흡으로 해서 수면에서 나오지 않고 헤엄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영법에 맞추어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해야 합니다. 호흡 때문에 받게 되는 물의 저항은 자유형은 지금 사진처럼 얼굴을 옆으로 들 때 상체가 약간 정면을 향하면서 물의 저항을 받고요. 평형은 상체를 이렇게 세울 때 가슴이 진행 방향과 마주하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받고요. 저병 또한 마찬가지로 호흡할 때 저항을 받습니다.
이러한 좌우 비대칭형인 경우와 대칭형인 경우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속도가 가장 느려지는 부분, 곡선의 최저점이 호흡하는 타이밍입니다. 무호흡과 상급자의 차이는 작지만 무호흡과 중급자의 차이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호흡 중급자와 그리고 무호흡자의 이러한 감속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거.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어떤 게 무호흡으로는 가장 빠르죠. 무호흡이 빠르지만 무호흡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호흡 상급자와 중급자를 보면은 호흡 상급자가 감속이 조금 덜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칭형의 경우 스트로크 이후에 최고점에서 급강하는 부분이 호흡하는 타이밍이겠죠. 그 다음 무호흡과 상급자의 차이는 작지만 무호흡과 중급자의 차이는 상당히 조금 크게 벌어져 있는 게 보이죠. 호흡 중급자와 무호흡의 차이가 벌어지고 상급자와 무호흡 차이는 또 차이가 작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무호흡은 하나의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시합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내기를 할 때 무호흡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수영장에서 많이 해봤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단거리는 가능하지만 장거리를 무호흡으로 하면은 네, 아마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급자와 중급자의 차이를 보면서 이렇게 격차가 나는구나. 그래서 호흡 동작에서 저항을 받는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이러한 지식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형 호흡 동작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그래프를 보면서 지금 호흡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얼굴을 많이 드는 경우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어떠한 경우라고 생각되세요? 네, 중급자라고 혹은 초급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위에는 초급자, 많이 들지 않는 건 상급자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많이 들게 되면은 또 낙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의 저항 면적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진행 방향이 상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많은 면적을 할애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많이 들지 않는 45도 각도로 나아가는 게 네, 조금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킥은 상체가 들리는 데에도 영향을 또 줍니다. 그래서 과도한 킥은 여러분들이 상체가 너무 들리기 때문에 과도한 킥을 하면 안 되고요. 킥의 방향도 여러분들이 너무 밑에 방향으로 차게 되면은 반작용으로 여러분들이 추진이 위에 쪽으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잘 차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평형호흡 밑에서 수중에서 본 모습입니다. 스트로크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고요. 팔의 스트로크 동작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뒤쪽으로 젓는 것과 물을 아래쪽으로 젓는 것에 대한 차이이고요. 뒤쪽이라 함은 나의 신체 방향 그리고 대각선으로 나의 몸 쪽으로 당겨서 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상의 선을 여러분들이 그어본다고 생각해 보면 빨간색의 정반대 직각 방향으로 하면은 대각선 45도 방향이겠죠. 반면 파란색의 가상의 90도 직각 방향의 선을 그으면 위로만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같이 하면은 얼굴을 너무 많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물을 아래쪽으로 밀면 그 반동 때문에 상체가 위로 많이 들리게 되고요. 오른쪽 사진처럼 얼굴이
턱이 약간 들리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렇고요. 그럼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밀게 되면은 얼굴이 별로 들리지 않고 45도 방향으로 앞에 방향으로 네, 이렇게 비교적 저항이 적은 호흡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평형 호흡을 할 때 선생님들이 혹은 교수님이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턱 당기고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옆에서 턱 당기고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턱을 당겨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호흡하고 바로 물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턱 당기고 쭉 밀어주고 호흡하고 약간 턱을 살짝 당겨서 호흡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초급자와 중급자의 이러한 미세한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평형에 대해서 좀 안 해. 근데 이렇게 호흡하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고개를 드는 파란색처럼 하게 되면은 아이고 팔을 좀 급했구나. 호흡하려고 급하게 올라왔구나. 라는 이렇게 초보자 티를 내는 약간 평형 호흡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중급자의 평형 중급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항 때문에 45도로 호흡을 하고 턱을 당기고 호흡을 재빨리 하고 저항 면적을 줄이면서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평형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래프로도 알아보고 뭐 무호흡자와도 비교를 해봤고요. 뭐 초급자가 아닌 중급자와 상급자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형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또 수영장에 빨리 가고 싶으시죠? 막상 가면 뭐부터 연습하지? 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법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풀V를 이용한 연습법이 있습니다. 풀V는 허벅지 사이에 껴서 연습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때 아무래도 허벅지 사이에 풀V를 끼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의식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세 교정을 할 때 혹은 팔로 많은 스트로크를 통해서 영법에 대한 연습을 할 때 허벅지 사이에 끼고도 연습을 많이 합니다. 풀브가 없으면은 대부분 킥판을 끼고 많이 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킥판이 잘 빠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연습법은 신경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팔의 스트로크를 조금 극대화하기 위해서 간혹 이렇게 허벅지에 풀 V 혹은 킥판을 끼고 연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습법이자 휴식을 취하는 건데요. 위를 보고 차는 킥입니다. 무릎이 수면에 나오지 않도록 끌어당기는 킥이고요. 발 뒤꿈치가 양손에 닿을 정도로 양발을 끌어당기는 스스로 자기 피드백 이렇게 스스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혼자 호흡법이 조금 조절이 되고 뒤로 누워서 호흡 조절을 해서 이렇게 편하게 떠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연습법을 한 번씩 해보면 아무래도 약간 침대에 누운 듯한 편안함과 그리고 발차기 연습도 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개인적으로 이런 연습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되게 편하고요. 뭔가 진짜 연습이 아니라 물에서 즐기는 듯한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뒤로도 많이 쉬고요. 이렇게 쉬면서 뭐 25m, 50m, 100m도 저는 이렇게 뒤로 위를 보고 바다에서도 이렇게 저는 떠서 휴식을 취하고요. 되게 편합니다. 이걸 어느 정도 할 줄 알면은 평형킥도 하면 이동도 하면서 호흡도 하면서 눈으로 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이러한 연습법도 하는 모습을 제가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형 연습법 세 번째 언더워터 킥
풀입니다. 네. 영어를 딱 보면 알듯이 물 안에서 발차기를 하는 연습법이고요. 언더워터 킥 풀은 물 속에서 자명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물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수평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쭉쭉 뒤로만 차면 물 안에서 수평으로 이동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 안에서 차는데 계속 머리가 바깥으로 나온다 이러면 차는 방향, 혹은 여러분들이 폐에 있는 공기량이 너무 많으면 뜹니다. 그래서 이 연습법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한 후 호흡을 약 절반 정도 후 뱉고 물 안에서 차야 조금 덜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바닥 깊이 바닥을 터치하면서도 이런 연습법을 할 수 있는데요. 팁을 알려드리면, 물 밖에서 호흡을 충분히 하고 숨을 마셨다가 쭉 뱉어준 다음 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몸이 잘 안 떠오릅니다. 왜냐면 폐에 물을 빼주고 이렇게 자명 연습을 하면은 폐에 있는 부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 안에서 3번의 발차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차기를 하면은 나의 발차기 방향이 위로 향하는지 밑으로 향하는지, 혹은 바로 뒤로 향해서 내가 앞으로만 나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번 차고 그 다음 풀과 호흡을 한번 하고, 또 약간 공기 빼주고 밑으로 중간 정도 내려가서 발차기 3번 쭉 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나의 발차기 한 번으로 쭉 어느 정도 나아가는지. 이런 연습법을 하는 이유는 주의의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병목 현상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쓰면은 병의 입구가 좁듯이 생각을 하나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스트로크도 해야 되고, 뭐 호흡 각도도 생각해야 되고, 몸통과 허벅지의 그 각도도 생각해야 되고, 뭐 연동, 뭐 그리고 콤비네이션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막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발가락도 바깥으로 해야 되고, 뭐 허벅지 안쪽으로 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씩만 연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히 캐치해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시스트 스윙입니다. 초급 수영에서 많이 이야기했었죠. 물 밖에서 이렇게 당겨주면서, 아무래도 당겨줌으로써 조금 더 내가 수영 실력이 증가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좀 더 빠른 느낌을 몸소 체험하면서 누군가 당겨주기 때문에 뭔가 얼굴이나 가슴으로 부딪히는 물의 저항도 커집니다. 이걸 본인이 스스로 느끼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좀 얼굴에 물이 좀 강하게 약간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고개를 너무 들었나? 혹은 호흡할 때 가슴으로 조금 많이 물을 부딪히면 내가 너무 상체를 들었구나. 그러면서 점점 효율적인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 연습법으로 레지스트 스윙입니다. 레지스트는 영어로 저항하다. 네, 저항이라는 뜻이고요. 저항을 하면서 수영을 한다. 그래서 초급 수영 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달리기를 할 때 무릎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혹은 등에 뭐 쌀포대나 바퀴, 타이어 같은 걸 메고 여러분들이 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중력의 힘이 더 많이 받겠죠.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많은 근력, 그리고 이러한 과부하를 통해서 근력 트레이닝, 또 근력의 증가 또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는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레지스트 스윙이 되는 패러슈트를 제거하면 뭔가 날아가는 듯한 기분, 조금 더 수영 실력이 갑자기 늘은 듯한 기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지스트 스윙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연습을 하게 되면 똑바로 할 때
내가 사용되는 근육이 아무래도 무리가 가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뒤에서 당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근력이 또 증가되고요. 내가 확실히 빠르게 나아갈 때 더 많은 저항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레지스트 스윙에서 패러슈트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연습법으로, 지식으로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